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그 후 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역공세를 펴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 이틀 만에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3주간의 국감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지사 자격으로 이제 그 집권당의 대권 후보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잖아요. 국감 현장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 2번 참석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전반적인 이번 국감의 총평을 해주시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날 때쯤 되면 네. 이 국정감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상시 국감해야 된다. 그리고 네. 국정감사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그런 지적조차 안 나오는 그 정도로 대장동 이 의혹 사건이 거의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그 두 상임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출석을 했고 경기도 네. 국감 다른 상임위에서도 거의 대장동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서울시 국감에서도 대장동 얘기가 네. 나오는 이 정도까지 이제 대장동이 그야말로 지금 말씀처럼 온 국감을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블랙홀이 됐는데 대선 국면이고 워낙 큰 사건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봐요. 예. 원래 국정감사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국회가 20일 동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의 유일한 제도거든요. 1988년도에 부활됐던 제도란 말이에요. 여소야대 전국 때, 예. 13대 총선, 13대 국회 때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의 경우는 뭐 다른 상임위도 법사위도 물론이고요. 법사위도 고발 사주 가지고 네. 또 이제 여야가 맞붙었고 아무튼 이 국정이 올해라고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이 거의 실종된 그런 상황이고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대선까지 이 문제가 고발 사주 의혹도 그렇고 대장동 이 특혜 의혹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계속 대선판을 달구면 예.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되는 문제고 네. 그건 여당이 제기하는 문제고 대장동 사건은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양쪽 의원들은 전부 이제 그쪽에 엄호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민주당 그 의원들 보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거의 뭐 엄호로 일관하고 제가 또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어느 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예. 민주당 의원인데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을 할 때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 일방적으로 이제 그쪽에 공세를 퍼붓고 그야말로 양대 진영이 이 대장동 가지고 완전히 맞붙었던 그런 국감이었다. 대단히 네. 실망스러운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그리고 반대쪽인 또 고발 사주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뭐 해결점도 나왔느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국감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이죠. 근데 정치, 특히 의회 정치 관점으로 보면 의회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거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정부 또 공공기관이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핵심적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은 경기도 국감이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그동안 정책을 잘 폈는지, 경기도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경기도를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편한 건 대장동 국감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혼동하고 있다. 이건 전부 다 국정조사에서 할 일이지 국정감사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임위가 전부 다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국감, 뭐 대장동 국감으로 한다면 국회의원들 의원직 내려놔야죠. 네. 국회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을 정말 그 혈세를 어떻게 잘 챙겨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 고쳐지지 않고 뭐 새 대통령이 뽑힌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더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참담하다. 제가 의회 정치를 전공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진짜 참담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20일간 딱 정해놓고 나서 수백 개의 기관을
국정감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상시 국감 체제로 바꾸든지 또 더 나가서 국정조사하는 요건을 완화시켜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의회에서 청문회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선방했냐 선방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 저는 지극히 잘못된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죽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야 모두 다 저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감이 끝나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뭐 누구를 고발하겠다, 누구를 징계 위에 회부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이재명 시장 당시에 알았느냐, 그럼 어떻게 조치했느냐, 몰랐으면 뭐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면서 말을 바꿨다, 배임죄에 걸릴까봐 말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서 지금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해요 국민의힘에서.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국정감사는 위증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실은 뭐 이번 국감 끝나면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선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엄청난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고 좀 봐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엄청난 특혜를 본 거는 결국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자꾸만 이재명 지사가 말을 지금 바꿨어요. 처음에는 뭐 그거는 건의사항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 뭐까지 나왔냐면 최근에 들어와서 내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럼 무능의 극치죠. 그 정도까지 일어날 거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여러 보도에 의하면은 대장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사인도 하고 10개 이상에서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대장동을 내가 설계했다고 했다가 초과 환수 이익이 나오니까 말을 자꾸만 바꾸니까 이거는 내상을 입은 거다. 이거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질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자꾸만 바꾸다 보니까 그동안 이재명 지사에서 갖고 있었던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가 있어요. 저 사람 일을 참 잘하는구나. 추진력이 있구나. 네. 이런 게 강점이었었는데 이번 그 국감을 통해서 말을 자꾸만 바꾸다 보니까 신뢰할 수 없겠구나라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금 이재명 지사로부터는 굉장히 악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용난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면은 자기한테 오는 피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특검을 수용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나름대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꾸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본인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라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내상을 꽤 입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어떠세요? 평가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지지자들은 정말 시원하게 잘 해명했다라고들 하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관된 입장을 쭉 얘기했잖아요. 18일 국감 때도 그랬고 20일 날 국감 때도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명백하게 야당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걸 명백하게 논박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가 진영 대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다들 지적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보는 관점 그리고 보는 사람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이 적대적 공생 정치에서의 그 같은 가장 폐해거든요. 이번 국감도 전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보기에 따라서는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없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저분이 말을 막 바꾸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같은 경우가 18일 국감 때는 건의를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거기 주어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길도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주어가 없단 말이죠. 근데 20일 날 국감 때는 실무진이 검토를 했는데 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위증 아니냐, 말이 바뀐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어떤 여러 가지 워낙 많잖아요. 지금 제기된 쟁점. 가장 큰 건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문제, 그다음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과연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 여부, 그리고 그 녹취록에 나왔던
그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 예. 이게 하나도 속 시원히 해명은 안 된 거예요. 양쪽의 주장만 충돌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에요. 이 국감은 그래서 저는 뭐 선방했고 뭐 판정승이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양쪽이 다 전 패배한 국감이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뭔가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고 예. 이재명 지사도 나름대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명백하게 어떤 그 논박할 수 있는 근거 제시한 것도 아니다. 계속 같은 논리로 국민의힘은 토건 비리 세력과 야합한 세력이고 국민의힘이 공영개발을 막았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일관됐기 때문에 저는 뭐 양쪽이 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 짚어주시죠. 그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은 지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조성은 씨 제보자 조성은 씨와 그 김웅 김웅 의원 간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한 17분 정도짜리. 그걸 쭉 디테일하게 보고 나서 정점식 의원, 김웅 의원 윤리위에 징계를 청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윤리위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가지고 제명된 예가 한 번도 없죠. 없어요. 예. 과거에 1979년도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리가 제명된 거 그게 거의 유일해요. 지금. 근데 그건 뭐 완전히 이제 그 다른 상황이었고 윤리 제소를 해도 정치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윤리 제소해가지고 제명이 되려면 국회 제적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이제 여당으로서는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김 의원이 계속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조성은 씨가 그 공개한 통화 녹취록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통화한 기억이 없다. 17분이나 통화를 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건 전 납득하기 어려워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제가 20년 전에 어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은 통화한 거 또 결제한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네. 과거 20년 전에 어떤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예.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김웅 의원이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또 저희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김웅 의원 제소할 수밖에 없어요. 저 그리고 김웅 의원은 빨리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소환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예. 지난번부터 고발사주 의혹 얘기 나올 때 얼마나 말을 바꿨어요. 그럼 여야가 다 지적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거 김웅 의원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말 정확하게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명을 해야죠. 예. 해명이 아니라 점점 얘기해서 자꾸만 그 의혹만 불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쪽에선 대장동으로 한쪽에선 또 이번에 녹취록이 또 구체적으로 나온 것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계속 오래 갈 것 같은데요. 뭐 우리 공통적인 거는 말을 바꾸는 거라든지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런 용어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용어를 쓰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선별적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기억을 막 하고 예. 자기가 불리한 거는 나는 기억이 없다라고. 그 이재명 지사도 좀 마찬가지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사와 관련돼서는 잘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있고 했냐, 안 본인이 했냐에 했냐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소환을 하지 않을까? 네. 소환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나치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거를 의식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은 조사를 해봤는데 실은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고 그리고 당사자인 김웅 의원도 정직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공직자 특히 이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 손준성, 김웅 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고발 의혹 설계자는 윤석열이고 대통령이 돼도 탄핵된다. 여당의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로 대장동 설계한 사람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범죄자다. 이런 논리로만 가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서로 공방이죠. 그러니까 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이든 또 아니면 공수처든 수사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진짜 부실 수사에다가 뭐 늑장 수사에다가 오늘도 뭐 검찰의 그 내용을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배임은 빼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아니 구속영장에 적재된 거를
빼고 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예. 이런 의혹들이 막 생기니까 지금 국민들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혼돈만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역대 최악의 대선이 되면서 저는 누구를 뽑을지도 걱정스럽고 저는 이게 투표장에 가야 될까라고 하는 투표율도 굉장히 낮아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그런 이례적인 선거라서 선거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특이하고 독특한 선거인데 이걸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는 앞서 이제 윤리특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18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고 또 박병선 국회의장이 서한까지 보냈는데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의 무능이죠. 국회 윤리특위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고 한다면 아니, 소원만 하고 나서 그냥 끝나면 됩니까? 아주 굉장히 강제적이고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국회의장 산하에서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간 연구를 해서 국회 윤리특위, 기존의 윤리특위를 해체하고 국회의장실 산하에다가 국회 윤리특위를 만들어서 윤리청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게 하라. 지금 같은 형태에서 국회 윤리특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네. 왜 이런 잘못된 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안 고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정치개혁한다, 네. 뭐 의회개혁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장치도 만들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정치적인 헐리우드 액션이나 취하고 있고 마치 뭐 한 것처럼 해놓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 무용론도 나오고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4년이 아니라 2년으로 줄여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3선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는 확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죠. 지금 단순하게 이게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18건이 지금 윤리위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새로운 국회고 이게 무슨 국민 속으로 가는 국회인가.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후진국의 그러한 면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도 지지율은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컨벤션의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감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대선 후보 4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나왔을 때를 가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나왔을 때를 가상해서 저렇게 4자 대결로 해봤는데 일단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후보는 오차범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참석할 때 그 기간에 조사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장동 효과, 해명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이 수치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해명들,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한 논박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금 네. 보세요. 지금 이 지지율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견고한 나름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월 10일 날 민주당 경선이 끝났잖아요. 네.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예. 근데 대체로 전당대회 경선이라든지 당대표 뽑을 때라든지 후보 경선 이럴 때 되게 올라요. 수직 상승하거든요. 네, 대체로. 예. 지난 2017년도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수직 상승력이 있어요. 정의당 후보 뽑았을 때. 근데 이번의 경우가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그냥 같은 선이에요. 거의 크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1위 내지 2위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에 여러 가지 그렇게 치열하게 여야가 맞붙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설령 대장동 사건에 의혹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해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를 계속 지지하는 이런 말하자면은 자신의 어떤 지지 성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론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국정감사도 그렇고 이제 서서히 양대 진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도층이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을 강력히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중도층도 양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세대별로 달라요. 예. 성별로도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차피 이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로 나타나는 지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 세 후보가 여야의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여당의 이제 주자로 결정된 거니까 이 세 후보가 계속 같은 선의 이제 그 박스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중도층은 아직 마음을 잘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어쩌면 확 움직이면 이게 약간씩 격차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5일날 이제 윤석열, 뭐 홍준표, 유승민, 이제 원희룡 후보가 붙을 거 아니에요. 11월 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11월 1일, 2일부터 이제 ARS가 들어간다고요. 온라인 투표가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되냐 문제인데 결국은 양대 진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투표 아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MBS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여줄 수 다시 있나요? 한 번씩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재명, 예, 윤석열. 저걸 한번 예. 보세요. 예. 저걸 보면서 대부분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것만 얘기해요. 저는 달리 봅니다. 네.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7, 6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저게 평상시보다 굉장히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심상정 후보를 더하면 41%, 네. 윤석열, 안철수를 더하면 저게 41%입니다. 지금은 어디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주 박빙인데 심상정 후보는 후보 단일화 절대로 없다고 그랬고 끝까지 완주한다고 그랬었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아직까지 표명을 안 했지만 네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 선언을 11월 5일 이후에 한다고 한다면 이건 역전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아요. 저 홍준표 후보 거랑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홍준표 후보 후보 보겠습니다. 거도 보면은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 표가 지금 40대 40의 구도로 딱 나름대로 저 보십시오. 안철수하고 홍준표 후보가 더하면 40, 이재명, 심상정 더하면 41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대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최교수가 말씀하신 것대로 97년에 이해창 후보가 당선됐을 신한국당 후보로 됐을 때 22%포인트 뛰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 때 14%포인트 뛰었습니다. 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례적으로 컨벤션 효과도 없고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대장동 특검을 통해서 국감을 통해서 굉장히 선방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초박빙인 것이고 결국 저 선거에서는 이재명, 윤석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 심상정, 안철수라고 하는 제3지대의 후보에 의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는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새로운 해석을 저는 좀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번 대장동 국감에서 가장 팩트 중심으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심상정 후보가 지지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봐요.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한테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사에 대한 책임이 이따가 거의 반을 차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세 가지가 이재명 지사한테는 악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비율이 너무 높고 네. 두 번째는 책임론을 할 때 국민의힘 게이트냐 아니면 이재명 게이트냐 할 때 이재명 지사의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본인이 얘기한 거와 다를 수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아까 여기 뭐 오늘 한국갤럽 조사 내용을 보면은 너무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 비호감도가 점점 높아지는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유력한 대권 후보들은 호감도가 비호감보다 높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호감도라는 비율이 거의 69%, 20대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같은 경우 71%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스윙 보터 갖고 20대에서 너무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각종 의혹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오늘 이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사실상 국감 이후에 본격적으로 후보로서의 일정을 시작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과의 그 묘지 참배 이후에 질문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관련된 이야기 나오기도 했고요. 화학적 결합에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어떻게 보세요? 후보나 지금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예요. 지금 컨벤션 효과가 이례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대장동 의혹 사건이 크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화학적 결합으로 비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은 했어요. 승복이라는 게 승복을 안 할 명분은 없죠. 승복을 하긴 했는데 유권자 누가 봐도 정말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그 경선 결과에 동의하는 것인가에 대한 퀘션 마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화학적 결합의 문제고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결국은 전 만날 거라고 봐요. 만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뭐 선대위원장에 합류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 모르겠으나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지하고 열심히 이제 대선 승리 위해서 복무하겠다는 얘기를 할 텐데 유권자들이 지금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좀 이 가닥이 잡히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만약에 대장동 의혹 사건이 그냥 특별히 양쪽의 공방으로 끝나면 민주당의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소극적이나마 지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건 반대 경우가 되겠죠. 역시 중요한 거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전되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보고 기준이 예. 될 수밖에 없고 이낙연 전 대표도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 지금 뭐 어디 강원도인가 뭐 경기도인가 어디 이렇게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름의 어떤 그런 시간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당내 이 상황. 그래야지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예. 그래 그게 될 때 민주당 집권 세력의 여당 후보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그러면서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국감 끝난 직후에. 일단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확실한 자발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선결 과제다 이재명 지사에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는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나요? 자기 핵심 지지층이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만난다? 그러면 그건 자기 지지층에 대한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가처분 신청한 상태군요.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은 이낙연 지사가 대표가 그 행동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2012년도 예를 들면 예. 당시에 손학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아주 격렬하게 싸웠었어요. 그런데 결국 손학규 후보가 졌지만 문재인 후보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불시에 가서 갔죠, 예. 막은.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근데 이낙연 전화나 하고 뭐 통화나 하고 이 정도로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정과 원팀이 되겠다고 한다면 비록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앞으로 이제 과제가 이재명 지사가 더욱더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를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때문에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한 거냐 만 거냐까지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발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광주로 이제 스스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당의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사과가 필요하다까지 말했는데 일단 먼저 사과도 단계를 거쳐서 했습니다. 유감과 송구합니다가 단계를 거쳤고요. 저 발언부터 해서 사과까지 과정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맨 처음에 저 기사가 뜬 게 19일 날이었어요. 19일 오후였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이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건 오해다. 5.18 민주화 운동과 그걸 진압한 거, 학살한 거죠. 광주 시민을 학살한 거예요. 국민을 학살한 거예요. 광주 시민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거였다고. 네. 그리고 12.12 쿠데타.
12.12 쿠데타로 인해서 전두환의 집권이 가능했거든요. 전두환 씨의 집권이. 근데 그 두 개를 빼고 정치는 잘했다. 그럼 그거는 가장 극악무도한 정치 행위였거든요. 그건 정치가 아니라 뭐 통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한 것도 그 삼청교육대 예.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박정철 학생 죽은 거 87년도 이한열 학생 죽고 얼마나 많은 고문, 정치적인 배제, 억압, 탄압. 근데 그 정치는 잘했다.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는 권한을 위임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건 빼고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거는 공과 과를 논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굳이 따지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 공, 뭐 독재, 과 이게 가능해요. 그건 뭐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예. 뭐 다들 말씀드리니까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역사의식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의식도 그렇고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는 공감 능력 거의 뭐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송구하다는 표현 하긴 했어요. 처음에 유감이라고 그랬다가 송구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러한 말이 편집돼서 나타난지 몰랐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예. 이런 사과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중도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 그것도 흔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중도층이 저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 뭐 유권자분들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 했던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고 뭐 굳이 나열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쭉 누적되고 축적되고다가 이건 정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면 그때 전두환 씨는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물론 그걸 뺀다고 얘기했지만 윤석열 네. 후보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럼 결국은 전단 쪽으로 옹호한 쪽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인스타그램인가 거기 올린 거 보니까 사과를 먹는 뭐 이런 것도 올렸더라고요. 돌잔치 때 짐승이. 사과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려놓고 돌사인으로 어릴 때부터 이거는 사과를 완전히 국민을 좋아했다. 우롱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과가 그 사과인지 모르겠는데 과일 사과인지 이 사과인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정말로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은 대단히 지금 곤혹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야당 주자들도 다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네. 이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빨리 다시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말씀처럼 그냥 한두 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중단시킨 사람이거든요, 전두환 씨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뺀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런 식의 논법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발언과 사과까지의 과정만 평가해도 이렇게 긴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두 가지 보고 놀랐는데 뭐 토론 과정 속에서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습관이 문제이냐 인식이 문제이냐를 가지고서 토론할 때 이건 윤석열 지금 후보의 인식이 문제가 있다. 지금 계속해서 역사관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미숙함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가서 뽑지만 강한 도덕성이 있느냐, 예리한 역사의식이 있느냐, 추진력이 있느냐, 판단력이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발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게 유감이냐 사과냐 참을 넘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로 비약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캠프의 진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윤석열 전 총장이 모든 것을 즉흥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반출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저는 진영도 개편하고 본인의 인식도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물론 6개월 만에 입문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시행초가 많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꾸만 위험수위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자신의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굉장히 뭐 경선만이 아니라 뭐 경선에 만약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튼 간에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윤 전 총장이 굉장히 깊이 성찰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일단 광주로 갔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성 그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사과까지 하라는 말까지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또 약간의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과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우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려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못하고 원전 정책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윤 후보의 말을 두둔하려 하니까 부동산과 원전을 끌어다가 전두환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시 2년 전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도로 자유한국당이냐? 근데 얼마 남았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느 의원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전직 의원이나 현직 의원 그 당시에 5.18을 얼마나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한 발언했어요. 망원 실언. 일상적인 정치인들의 망원 실언 같은 만화의 막말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강하게 학살하고 짓밟은 게 누구냐고요.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어떻게 중도층을 호소할 거예요. 저는 이건 결정적인 문제. 이건 정말로 그냥 말로 유감 표명, 사과 표명 이게 아니라 좀 후보 사퇴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당내에서 그 정도로 이 발언의 심각성을 정말 엄중하면 알아야 된다는 게 역사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문제고 정당성의 문제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가지를 빼고 난 괜찮다고 얘기했다. 빼도 그러면 말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에 빼놓은 거 다 잘했다. 그런 얘기도 유승민 후보 하잖아요. 지금 유승민 후보가 다른 후보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비유예요. 그거 과도한 비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캠프도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사진을 올린 게 윤석열 후보가 올렸는지 캠프 요원이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정말. 왜 그야말로 어지간해야지 옹호도 하고 두둔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정말 책임을 저렇게 그 당내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수습이 안 돼요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그 비판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본인의 그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데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당의 최고위원이고 3등한 사람입니다. 네. 아니 3등한 사람이 뭐 마치 자기가 최고위원 1등 수석 최고위원 것처럼 때도 시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당은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러니까 김내 땅일 겁니다. 김재원만 나서면 땡큐죠. 한마디로 해서. 저는 이제 조용히 저 김재원 최고위원도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뭐 심한 경우는 징계까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죠? 전두환한테 배워야 한대. 전두환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전두환 때 무슨 정치가 있었어요? 전두환 때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독재만 있었지. 그러니까 독재자의 정치를 비유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두둔하는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저게 이준석 지금 대표는 도저히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위원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거는 신객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이런 공직 속성에서 저런 망언이나 좀 망언이죠. 예. 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될 아주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제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